전 세계가 불가능한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4년 11월 27일 서울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연방재난관리청 재난복구 전문가는 그 뉴스를 보고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시는 몇 주 동안 꼼짝없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불과 이틀 후 그의 예상이 산산조각나자 바로 서울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미국 FEMA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 전략을 담당하는 전문가예요. 평소에도 자연재해와 관련된 글로벌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번 한국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저를 책상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죠.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이 117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을 경험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한국도 미국 뉴욕처럼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도시가 마비되겠군이라고 생각했어요. 4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다는 보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혼란스러운 도로, 마비된 대중교통, 짜증 섞인 시민들의 모습뿐이었죠.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대중교통은 운영을 중단해요. 심지어 시민들이 길 위에 갇히는 상황도 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겨우 이틀 뒤 나온 추가 뉴스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의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화면 속 서울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다 놀라운 점은 공원에서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걸 넘어선 저희와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한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관리청에서 초청장을 보내줬고 저는 단 24시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폭설 이후에도 혼란을 겪고 있을 서울의 상황을 상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복구했다고 해도 몇몇 지역은 여전히 눈더미 속일 거야.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겠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폭설 이후 도로 복구가 빠른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잔여 눈 때문에 큰 혼란을 겪으니까요. 서울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사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기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눈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도로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머리를 극적였어요. 여긴 정말 이상한 나라야. 이틀 전에 눈이 그렇게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됐지?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보행로와 도로는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시민들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폭설이 내렸던 게 맞아요? 저는 공항에서 배정받은 안내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이틀간 서울은 거의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설 직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그 정도로 정리된 모습을 보려면 미국에서는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요. 서울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호기심과 의문으로 가득 찬 채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이 가진 특별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끌고 이동하는 사람들, 지하철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여유롭게 걸어가는 시민들, 그리고 밖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마치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숙소로 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폭설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게 앞에 쌓여 있을 법한 눈더미도 없었고
보도에는 얼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원 안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정리된 공간에서였습니다. 저는 뭔가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뉴스를 검색하며 한국의 폭설 대응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서울시가 새벽부터 제설 차량을 동원해 도로를 정리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행로와 작은 길목에 눈을 치웠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제설 차량에는 GPS와 센서가 장착돼 있어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눈에 덮인 혼란스러운 도시를 기대했던 제게 이 풍경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이걸 파헤쳐야 해. 저는 마음을 굳히며 다음 날 서울시 재난관리청 방문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서울 도착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시 재난관리청에서 준비한 특별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을 직접 탐방하며 그들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도시를 복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날이었어요. 전날까지는 단순히 도로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랐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청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저를 환영하며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힌 제목은 서울형 제설 시스템 기술과 협력의 조화였습니다. 저는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필기를 시작했어요. 이미 첫 문장에서부터 흥미로운 점들이 나왔거든요. 서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IoT와 GPS를 활용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설 차량을 최적의 경로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며 보여준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눈이 쌓인 곳, 파란색은 이미 제설 작업이 완료된 구역을 나타냈어요. 담당자는 이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할 구역을 정합니다. 차량은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을 미국에서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은 처음 보는군요. 저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소개된 건 제설 차량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누빈다는 제설 차량에는 단순히 눈을 밀어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는 차량의 특수한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를 자동으로 살포하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 달린 센서를 통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 강도를 조절합니다. 덕분에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비용 문제가 크지 않았나요? 그리고 효과는 충분했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이제는 대부분의 구역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제설 차량과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까지 활용해 폭설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부터 이 시스템이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제설 작업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예측합니다. 덕분에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담당자가 보여준 화면에는 강수량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 시작 시점을 계산하는 AI 알고리즘의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제설 차량의 시연을 보기 위해 실외로 이동했습니다. 제설 차량이 출발하며 도로 위에 염화칼슘과 제설제를 균일하게 뿌리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작업이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차량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량이 단 몇 시간 만에 서울 주요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설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배운 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렇게 단시간에 서울 전체가 정상화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재난관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담당자의 추천으로 서울 시내 몇 곳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복구에 참여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주택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 대형 제설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다가 마주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골목길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제설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제설 차량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치웠죠. 그 대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치우셨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편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위험할 수 있으니 서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모두 집에 틀어박혀 정부나 시청에서 정리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민의식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강력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작은 공원 근처의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로는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만 가게 출입구 근처에는 얼어붙은 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 상점 주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눈은 이미 다 치워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삽질을 멈추고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길이 얼면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저희 가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가슴 깊이 와닿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자신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눈이 이미 다 치워진 상태였지만 젊은이 몇 명이 여전히 삽과 브러쉬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눈이 거의 다 녹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나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남아서 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죠. 오늘 아침에 할머니 한 분이 여기서 넘어질 뻔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국에서의 사고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개인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조차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깃든 깊은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도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협력 정신 덕분이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폭설 이후에도 도로와 대중교통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대중교통이 멈추는 건 거의 당연한 일이에요. 뉴욕 지하철조차 폭설이 내리면 일정 구간이 폐쇄되거나 지연이 발생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폭설이 내린 이틀 후에도 지하철과 버스가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분주함이 가득한 플랫폼에 서니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승강장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건조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승강장 구석구석의 안전을 위해 깔아둔 미끄럼 방지 매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히 눈을 치웠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정리한 사람들은 단지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곧이어 도착한 지하철은 칼같이 정시의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뉴욕 지하철을 떠올리며 지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그런 건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열차가 멈추자 자연스럽게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교차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특히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이 한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를 바라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는 이번에는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의 상황이 지하철만큼 원활한지 궁금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도로는 이미 완벽하게 치워져 있었고 미끄러운 곳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을 치우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작업 중이시네요. 벌써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는 삽을 멈추고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다 치워졌더라도 얼음은 남아있으면 위험하거든요. 특히 버스가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도로를 정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도로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사고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최소한의 안전만 확보하면 만족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사님은 도로 위에서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운전하셨고 승객들 역시 차분히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흔히 발생할 법한 브레이크 소음이나 미끄러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타고 내리며 흐름이 전혀 끊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이 천천히 타고 계셨는데 다른 승객들이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서울은 폭설에도 이렇게 버스가 잘 운행되네요. 도로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로도 도로지만 시민들이 협조해주기 때문이죠. 정류장 주변도 주민들이 치워주셨으니 버스가 다니기 더 편하잖아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잘 운영되는 이유는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도로를 치우고 시민들이 정류장을 정리하며 승객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은 이 도시를 단단히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인프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시민의식, 그리고 배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조화였습니다. 폭설이라는 재난이 이 도시를 마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 자원봉사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폭설이 내릴 때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제설 작업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도착하자 커뮤니티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한 명씩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서 작업하는 게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한 젊은 남성이 삽을 내려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번거롭다뇨?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더 편하죠. 정부에서 다 해주길 기다리는 동안 출근은 어떻게 하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요? 여긴 다들 바쁜데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대답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기를 기다립니다.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을 다 맡고요. 시민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앞길을 안 치우고 어떻게 지내요? 그럼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기다리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출근도 못하면 그게 더 불편하지 않나요? 저희는 그런 걸 못 참아요. 빨리 끝내야 출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치우는 게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내 집 앞길은 내가 치우는 거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도 이걸 공무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돕는 게 더 빨리 끝나고 우리도 편해지니까요.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기다릴 이유 자체를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보통 정부나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이고 시민들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집에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여성이 손을 멈추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폭설이 내리면 다들 출근을 안 해요? 일은 어떻게 하고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도로가 막혀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요. 제 대답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와, 그게 진짜 신기하네요. 눈 치우면서도 살 수 있는 건데 왜 기다리기만 할까요? 그들의 반응은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을 멈추지 않아요. 한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몇 시간 덕분에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더 불편하죠. 그 대화는 제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부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대표가 저를 인근 카페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걸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네요. 물론 정부가 할 일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돕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끼리 함께하면 재미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단순히 효율을 넘어서 공동체로서의 결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작업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로 도시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행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협력이다. 여기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위해 나선다. 이게 바로 서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잠시 더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겪고도 완벽히 복구된 이 도시의 모습을 이제는 단순히 놀랍다는 말로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본 것은 단순히 기술의 힘도 정부의 역량도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감, 그리고 일상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풍경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활기차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정돈된 도로. 모든 게 평온했고 이 도시가 겨우 며칠 전 폭설로 뒤덮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운전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도로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폭설이 와도 오래 멈추지 않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일상을 빨리 되찾으려면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죠.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의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눈을 치우고 서로 돕고 책임을 공유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눈이 내려 덮였던 산책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함께 걷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접했던 모든 질문과 대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왜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동의 근본에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시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나서서 하면 모두가 더 편해질 테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저는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로 운영되는 도시가 아니다. 이곳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한국의 특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며칠간 서울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체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FEMA에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을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제게 기술적 감동을 넘어선 인간적인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을 넘어 한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15살 많은 남성과 결혼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라며 결혼을 강요받던 중국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피해 집에서 도망을 나왔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러시입니다. 저는 베이징의 번화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작은 전자제품 상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저와 동생을 돌보셨죠. 우리 가족의 삶은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밝은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의 운명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가족의 친구였던 왕 아저씨가 거액의 사업 자금을 들고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살던 집을 팔고 베이징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밤이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싸움 소리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한때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이제 저를 동정하거나 멀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하셨지만 수입은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부에 더욱 매진했죠. 좋은 대학에 가서 가족을 구해내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학비를 내지 못해 방과 후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참고서를 살 돈도 없었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집 천재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이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저 역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오겠다고 제안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실지 의문이 들었죠.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한국에 가실 건가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죠. 시아야, 우리 가족이 이대로는 안 돼. 엄마가 가서 돈을 벌어올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하렴.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행을 결심하신 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하셨어요. 러시, 한국은 우리 중국에 비하면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야. 게다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지. 이 대답은 저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머니가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교실에서도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비웃었죠. 야, 너희 들었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를 다 훔쳐갔대. 자기 문화는 하나도 없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그런 곳에 가신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죠.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대한 책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한국 전쟁이나 가난한 농촌의 모습만을 다루고 있었어요. 최근의 정보를 담은 책은 찾기 어려웠죠. 학교 수업 시간에 세계사를 배울 때도 선생님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줄곧 중국의 속국이었어. 그들의 문화와 문명 모두 우리 것에서 비롯된 거야. 지금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에게 크게 뒤처져 있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에 가시려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져갔죠. 어느 날 한 친구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잠깐 보았는데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들어온 것과는 달랐죠. 하지만 친구는 재빨리 영상을 끄며 말했어요. 이거 보지 마, 다 거짓말이야. 우리나라를 헛되이 동경하게 만드는 선전물일 뿐이래.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시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에 가셔야 해요?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하던데.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어요. 시아야, 때로는 직접 보고 경험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단다. 엄마가 가서 확인해 볼게.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술에 의지하셨고 저는 학교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지쳐갔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제 어머니가 한국에 간 것을 알고는 절 동정하거나 비웃었습니다. 러시 어머니는 왜 하필 한국에 가셨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데. 그러게 듣자 하니 한국에 간 사람들은 다 고생만 한데 불쌍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부재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의지하셨고 저는 학업과 집안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힘겨웠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통화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한국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고 월급이 중국에서 받던 것의 4배나 된다고 했죠.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금액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죠.
이제 제가 원하던 참고서를 살 수 있고 학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가난하고 후진적인 한국의 이미지와 어머니의 경험담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보내온 돈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한 듯 했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죠. 대신 도서관에서 몰래 한국에 관한 최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열 때문에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또다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속국에 불과했어. 지금도 문화적으로 우리를 따라하기 바쁘지.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죠. 선생님, 제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계신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러시, 내 어머니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일 뿐이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단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돈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올랐죠.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잠시 중국에 돌아오셨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깨끗한 거리, 발달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나 할머니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했구나.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그런 조그만 나라를 칭찬하고 앉았어.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경험한 새로운 세계가 부럽고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머니의 방문은 일주일로 짧게 끝났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시아야, 넌 언젠가 반드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렴. 그리고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잊지 마. 어머니가 다시 한국으로 떠나신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제 꿈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었죠.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서 어머니가 경험한 그 세상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오랜만에 중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가족들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비자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다 같이 한국에 가서 살자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할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한국 놈들이 너를 세뇌시켰구나. 우리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할머니의 이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죠.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요. 이 말은 폭탄과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격분하셨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가정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버지와 할머니는 극도로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죠. 그동안 보내주신 돈과 우리 가족의 삶이 나아진 것을 생각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갈라지는 것이 두려웠죠. 이 사건 이후 우리 가정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에 더욱 깊이 빠지셨죠. 할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큰 다툼이 있은 후 우리 가정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보내지 않으셨고 저희와의 연락도 뜸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강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다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시아야,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어. 너희 아버지가 내가 보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봤잖니. 이제는 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후회스러웠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송금이 끊기자 우리 집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겨우 유지되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의존하셨고 이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셨죠. 가장 큰 문제는 식사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졌죠.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죠. 시아야, 이제 내가 집안을 살려야 해. 여자가 대학을 나와봐야 뭐하니? 시집가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게 낫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절망했어요. 겨우 고등학생인 제게 결혼을 강요하시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학교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교복이 낡아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성적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결혼 강요는 계속되었고 가정의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 통화에서 했던 말들이 후회되었죠. 어머니께 다시 연락드리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압박은 심해졌어요. 시아야, 내가 결혼하면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거야.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단다. 할머니의 말씀은 겉으로는 자상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할머니는 제게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남성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여자는 집에서 아이나 키우며 살림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떨리는 손으로 제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꺼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죠. 새벽녘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눈물이 흘렀죠. 할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에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처음 며칠은 친구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었고 곧 거리로 나와야 했죠.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간간히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밤이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고 배고플 때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남은 음식을 구걸했어요. 한 번은 쓰레기통을 뒤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한참을 울었죠. 이런 처지에 놓이자 자연스럽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라면 분명 저를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몇 번이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취소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제 자존심과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또다시 춥고 배고픈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죠. 한때는 밝고 희망찼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처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는 골목길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자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겠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죠. 과연 어머니는 전화를 받아주실까요? 받으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제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공중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의 어조가 급격히 바뀌었죠. 시아야,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지금 어디니?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는 저를 진정시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시아야, 엄마가 돈을 보내줄 테니 한국으로 오렴. 여기서 새 출발을 하자. 처음에는 어머니의 제안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 그동안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 처지에서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조선족 혈통이었기에 저도 한국 비자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죠. 모든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는 저를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의 오해와 미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중국을 떠난다는 아쉬움, 새로운 나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이 뒤섞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였어요. 중국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어머니가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연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깔끔한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제가 살던 중국 외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 풍경,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특히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어요. 어머니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문득 제가 살던 중국 외곽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길, 쓰레기가 쌓인 거리,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 깨끗하고 정돈된 집, 따뜻한 어머니의 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엄마,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제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시아야, 이곳에서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내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비록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배워나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경제적인 차이였죠.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 환경, 최신식 기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표정이 중국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죠. 어머니는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시아야, 여기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나오고 4대 보험도 있어. 어머니의 월급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어떻게 그동안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죠.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가게의 물건들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중국에서 한국 제품은 비싸고 품질 좋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품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버스와 지하철, 깨끗한 차량 내부, 그리고 편리한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중국에서 배웠던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죠. 하지만 경제적인 차이보다 더 큰 충격은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특히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어느 날 거리에서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시위를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보며 저는 중국에서 결혼을 강요받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여기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꿈을 쫓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회사 중역, 의사, 변호사 등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사회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 여성도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물론 한국 사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등 문제점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느껴졌죠. 점차 저는 중국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제 꿈을 포기해야 할 뻔했던 순간들.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곳이 내 새로운 고향이 될 거야. 여기서 나의 꿈을 이루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한국어 공부, 대학 입학 준비, 그리고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까지. 제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들로 가득 찼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겪게 될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할머니에게 여성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이 제게는 또 다른 탄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나를 찾아갈 거예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처럼 제 미래도 밝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